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부산 기장군의 장안사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어릴 적 우리 집은 일요일마다 냇가로 나들이를 가곤 했습니다. 초등학교 말까지 이것을 단순한 나들이로 생각했지만 사실 그저 나들이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냇가 근처에는 장안사라는 절이 있었고 아버지는 후배에게 대여금을 지불하면서까지 비가 오든 말든 냇가로 향했습니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아버지께 물었더니 마치 이제 알았냐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절에서 기도하는 동안 너는 냇가에서 놀고 고기 먹으러 오는 물개 같은 게 되는 시간이라고. 실제로 그때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 새어머니 눈에 꼬마로 보였을 겁니다. 형과 저는 물놀이를 워낙 좋아했기에 물개 새끼라는 별명도 붙었지만 아버지는 그 별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놀기 좋은 냇가라고 해도 당시 제 가슴 정도밖에 오지 않는 물이었으니 일주일에 한 번씩 5년을 가다 보니 지겨울 만도 했습니다. 형은 여전히 물에서 놀고 있었지만 저는 대나무 숲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저의 기로는 큰 바위에 올라가려면 낑낑대며 악을 써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 바위를 올라가서 대나무 숲 쪽으로 향했는데 무언가가 저를 도발한 기억은 없었지만 혼자서 탐험을 하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30초 만에 내려와 냇가를 건너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둘째 삼촌을 찾아갔습니다. 먼저 먹은 거 말하지 마. 삼촌은 먼저 손 댄 것을 숨기려는 듯 입단속을 시도했지만 저는 아니야. 지금 저 대나무 숲에 귀신이 있단 말이야. 눈이 마주쳤는데 이상한 색이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삼촌은 그래 알았다는 듯 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기쌈을 건네주었고 저는 고기 도둑이 된 셈이었습니다. 그 억울함 때문인지 두려움도 있고 다시 대나무 숲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그때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더 강했지만 정말로 있었습니다.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처럼 연기나 푸른빛이 감도는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귀신이었죠. 다시 냇가로 내려와 형을 찾았습니다. 형이라면 믿어주거나 같이 가줄 거라는 생각에 아니면 단지 형이 물에 떠다니고 있어서인지 형을 데리고 대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귀찮아하는 기색이었지만 동생을 잘 돌보라는 얘기를 매주 들어오던 형이라 따라와서 대나무 숲을 들여다보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나무 숲이 빽빽해서 잘 보지 못하는 거라며 제가 계속 방향을 짚어주자 형도 조금씩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뒤통수를 툭 치며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 뒤 서둘러 내려왔죠. 형은 둘째와 셋째 삼촌이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을 보며 큰 삼촌이나 아버지 혹은 스님이라도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삼촌들이 스님은 할머니와 함께 계신다고 하자 형은 아버지와 큰 삼촌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때 넷째 삼촌과 아버지가 내려오셨습니다. 아버지는 무심한 표정으로 바라보셨고 형의 동행 요청에도 어슬렁거리며 따라가셨습니다. 저도 같이 가려 했지만 넷째 삼촌이 고기나 먹자며 저를 말렸고 아버지도 엄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셔서 가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발견한 건 저인데 왜 저만 가지 못하게 하시는지 억울했지만 넷째 삼촌이 구운 고기가 맛있어서 잠시 잊었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는 태평한 얼굴로 돌아오셨고 형은 난감한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넷째 삼촌에게 술을 먹었느냐고 물으셨지만 넷째 삼촌은 아직 마시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둘째 삼촌은 할머니를 모시러 가서 스님과 함께 돌아왔고 스님은 할머니에게 덕도 넘치면 악덕이니 오늘은 이만하시라는 말씀으로 할머니를 달래셨습니다. 넷째 삼촌과 둘째, 셋째 삼촌, 그리고 저와 형, 할머니, 새어머니가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남은 건 스님과 아버지, 그리고 막내 삼촌뿐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철수의 스님은 물건은 잘 갈무리에 둘 테니 서둘러 떠나라며 재촉하셨고 넷째 삼촌은 영문은 모르겠지만 뭔 일이 있으니 저러겠지라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본 귀신에 대해 떠들었지만 새어머니께서 다급히 제 입을 틀어막으며 지금은 그런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평소 새어머니를 잘 따랐기에 입을 다물었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귀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친구들에게 자랑할 생각이었고 형도 증인으로 있으니까요. 대나무 숲이 빽빽해서 전체를 보진 못했지만 당시 제가 생각하기엔 그건 분명 귀신이었습니다. 일단 나와 눈높이가 비슷했고 바위를 타고 올랐음에도 눈 위치가 비슷해서 더 신기하게 느껴졌죠. 아마 긴 생머리를 한 여자였고
눈 아래로 부연 기운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눈동자도 부자연스러운 방향으로 약간 엇갈려 있었고 흰저위는 유독 노르스름했습니다. 입술은 보지 못했지만 얼굴이 부어 보였고 몸체가 흔들릴 때마다 어딘가에 연결된 초록색 끈이 살짝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셔도 아무 말도 없으셨고 할머니는 아버지의 밥을 퍼는 새어머니에게 오늘은 이런 날엔 먹는 게 아니다며 아버지와 막내 삼촌의 밥을 퍼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후 새벽에 마당에서 담배를 태우는 막내 삼촌에게 귀신 맞죠? 라고 묻자 삼촌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한 뒤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본 건 귀신이 아니라 그 귀신이 빠져나간 껍데기였다고요. 그 껍데기는 스스로 빠져나갈 수는 있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거라고 하셨고 귀신들은 자신들의 뒷이야기를 하는 걸 싫어하니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야 그게 자살한 여자의 시체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취한 채로 새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걸 잠결에 듣게 되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살면서 험한 꼴은 다 봤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특유의 냄새가 무척 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냄새를 맡지 못한 게 신기하다고 하셨죠. 이후 제가 직장에 다니며 용접사로 일하게 되었을 때 다시 아버지를 찾아뵈어 그날에 대해 물었습니다. 왜 자살했는지는 연고자가 아니라서 모른다고 하셨고 혀가 길었냐는 질문엔 잠시 고민하시더니 혀가 나와 있긴 했지만 길다 짧다를 생각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답하셨습니다. 그 뒤로 형은 그 산을 싫어했습니다. 제가 장안사에 가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릴 때 봤던 일이지만 지금 다시 본다면 정말 졸도할지도 모릅니다. 저희 형제는 어린 시절을 어촌에서 보냈는데 형은 바다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고 저는 바다든 산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토끼나 뱀 같은 걸 잡아가면 용돈도 받을 수 있었고 특히 뱀을 잡아가면 아버지께서 몹시 기뻐하셨죠. 토끼는 3,000원, 뱀은 10,000원을 받을 정도였고 아버지는 그걸 구워 드시면서 끝까지 장어라고 우기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형이 산에 가고 싶다고 하더니 저를 데리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산에서 놀던 저를 유용하게 쓸 수 있다면서요. 등산 놓인 흙길로 올라가다가 형은 여기서 벗어나 부식토가 깔린 산길을 타자는 충동을 느꼈고 저도 따라 나섰습니다. 이상하게 여자 목소리가 들렸지만 처음에는 라디오 소리처럼 약간의 노이즈가 섞여 있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올라가니 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사람의 목소리 같았지만 외국어처럼 일부분이 잘 들리지 않는 소리였죠. 형은 그 소리가 점점 선명하게 들려서 묘하게 이끌리는 기분이 들었지만 제가 계속 들리지 않는다고 하자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깨달은 건 그 목소리가 이곳에서 들려서는 안 되는 소리였다는 점입니다. 형은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노이즈 같은 건 어촌에서 멀리 전화할 때나 들리던 특유의 잡음이었지만 그 순간 이게 귀신에 홀린다는 거라는 걸 직감한 형은 저를 데리고 서둘러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내려갈수록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데 소리가 점점 빠르게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형이 보던 방향은 평평한 곳이었기에 소리가 들려온다면 그 근처에 누군가 있어야 했지만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가장 이상했습니다. 하산하는 동안 형은 자꾸 서두르며 저를 데리고 급하게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부분에 흙이 잔뜩 묻은 형이 기어 올라오더니 내 손목을 잡고선 옷 다 새로 사줄 테니 빨리 가자고 했습니다. 형의 얼굴이 조금 겁에 질린 듯 했지만 그래도 형이라서 그런지 끝까지 저를 챙기며 하산을 도왔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형은 제게 비밀이라며 20만 원을 건넸고 이후 장안사에 다시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할머니가 골다공증이 심해지셔서 그곳에 가지 않은 지 반년이 지나고도 형은 그곳에 대한 언급을 꺼렸습니다. 형이 해사고 3학년의 승선자로 확정된 뒤 저를 불러 조용히 이야기해 주었죠. 장안사에 가지 말고 혹시 가더라도 산에는 가지 마라. 이유를 물어도 대답이 없자 저는 그때 다시 가보면 알겠네라고 하니 형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적 바다와 산을 좋아했던 형은 그날 이후로 장안사 근처 산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금기처럼 여겼습니다.
또 다른 별명을 얻고 싶지 않았겠지만 그날 이후 형은 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해사고를 졸업하고 나서도 가끔 장안사나 그 산에 대해 언급이 나오면 싫은 기색을 보였죠. 제가 어릴 적 산이나 바다에서 노는 걸 좋아했던 것과 달리 형은 점점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금기시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형이 경험한 일에 대해 물어보려 했지만 어머니 역시 형이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형에게 그 장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형이 해군에 입대한 후 다시 만났을 때 형은 제게 산에 가지 말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형은 말을 아끼며 그곳에 가지 않으면 된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 후로 형과는 산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게 되었고 저도 자연스레 장안사 근처로는 발걸음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장소에 대한 기억은 저에게도 잊혀져 갔습니다. 그날의 경험이 형에게 어떤 충격을 주었는지, 어떤 이유로 그토록 장안사를 피하게 되었는지 저는 아직도 알지 못하지만 형에게 그날의 기억은 잊고 싶은 것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날 이후 더 이상 장안사나 그 근처의 산을 찾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자취괴담. 22살 때 1년 동안 자취하다가 도망치듯이 나왔던 이야기야. 왕복 4시간의 통학길에 지쳐 결국 자취하기로 했어. 자취방은 산 중턱에 있는 학교를 가로질러 가는 지름길 맞은편에 있었고 방을 몇 군데 돌아다니다가 방 한 칸만 남은 곳에 들어가게 됐어. 하필 침대가 문이랑 마주보고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그냥 살라고 하셨지. 첫날엔 짐 정리하고 친구랑 밥 먹고 편하게 잠들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어. 원룸이라 방음은 괜찮았는데 잠들려고 눈을 감고 있을 때 갑자기 장롱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순간 내 귀를 의심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 방에서 난 소리 같았어. 그냥 잘못 들었겠지 하고 넘겼지만 무서워서 빨리 잠들어 버리려고 했어. 자취방 침대에 누울 때마다 공간이 뒤틀리는 듯 머리가 빙빙 도는 느낌이 들었고 가위에 눌리는 듯 했어. 몸을 움직이려고 애를 썼고 엄지발가락을 어떻게든 움직이며 버텼지. 또 하루는 부엌에서 문을 닫고 거실을 보고 있었는데 현관문 앞에 검은 형체가 서 있는 거야. 너무 놀라서 문을 열어봤지만 아무도 없었어. 어느 날은 동기들과 시내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밤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리더라. 놀라서 뒤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고개를 다시 돌리는 순간 귀에 휘익하는 소리가 들렸어. 너무 무서워서 동기랑 같이 뛰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는 이유를 모르니 내가 이상해 보였겠지. 그렇게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데 무섭기 짝이 없더라.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머릿속이 꽉 차는 듯한 휘익 소리가 들렸어. 눈을 감고 제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하며 버텼지. 버스에서 내려 자취방으로 돌아가니 그때는 잠잠했지만 그 이후로도 도서관이나 밖을 걸을 때마다 그 소리가 들려서 미칠 지경이었어. 결국 그 소리 때문에 반쯤 우울증이 온 것 같았어. 어느 주말 아침밥을 먹다가도 그 소리가 들리자 결국 참지 못하고 본가로 돌아갔어. 버스 안에서도 그 소리가 들려서 거의 멍하니 가다시피 했어. 집에 돌아와도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고 드라마를 보다가도 폰을 보다가도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었어. 어느 날은 하이힐 굽으로 또각또각 걷는 소리가 들리더라. 엄마에게 이 소리 들려? 하고 물었지만 엄마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어. 그 소리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체중이 5kg이나 빠졌어. 결국 1년을 채우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지만 한동안 그 소리가 따라다녔어. 몇 년 후 서울 여행 중 홍대를 갔는데 술집 근처나 어두운 거리에서 그 소리가 또 크게 들려서 깜짝 놀라 돌아왔지. 그 소리는 몇 년이 지나도 가끔 들리곤 했어. 언니 자취방에서 하루 잤을 때도 잠이 들다가 문득 깨면 시계가 째깍째깍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언니 자취방엔 시계가 없었어. 난 영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믿어. 이외에도 비슷한 경험이 많아. 저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몸이 떨려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며 그 소리가 그만 멈추길 바랐어. 집으로 돌아온 후 몇 달 동안은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조금씩 마음이 놓였지. 그런데 몇 달 후 밤에 혼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 이번에는 휘파람 소리가 아니라 마치 바람이 백배 굴리는 것처럼 휘잉하는 기묘한 소리였어. 귀를 찌르는 것처럼 뚜렷한 소리였는데 내 방 창문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거든. 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고 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릴 수도 없었어. 몸이 마치 마비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더라.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그 소리가 멈추기만을 기다렸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 한참 동안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나는 차라리 꿈이었으면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 어느 순간 소리가 갑자기 사라졌고 방 안은 고요해졌어. 하지만 다시 잠들 수 없었어. 불을 켜고 방 구석구석을 확인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아침이 되고 나서야 잠시 눈을 붙였고 정신이 들자 이 모든 게 내 환각이나 착각이 아닐까 싶기도 했어. 그렇지만 이후에도 그 기묘한 경험은 멈추지 않았어. 어느 날 밤엔 침대에 누워있는데 방 안에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 마치 썩어가는 듯한 냄새가 나는 거야.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봤지만 냄새는 전혀 사라지지 않았어. 그 냄새는 한동안 방 안을 떠돌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졌어. 이상한 소리와 냄새는 점점 내 일상이 되어갔어. 혼자 방에 있을 때마다 그 소리와 냄새가 찾아왔고 나는 점점 지쳐갔어. 밖에 나가도 그 소리가 들리고 어느새 내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것 같았어.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 보니 이 모든 것이 내가 정신적으로 이상해진 건 아닌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 학교 생활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자꾸 피곤해지고 체력도 떨어져 갔어. 심지어 친구들과 있을 때에도 그 소리가 들려서 내가 혼자 겁에 질려버리는 일도 많았어. 그래서 한동안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고 자취방에 돌아가기도 싫어졌어. 결국 부모님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본가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어. 처음엔 부모님도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지만 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자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신 듯했어. 그래서 다시 본가로 돌아오게 되었어. 본가로 돌아온 뒤로도 한동안 그 소리가 계속 들려왔어. 드라마를 보다가도 책을 읽다가도 머릿속에 자꾸 그 휘익하는 소리가 떠올랐고 몸이 저절로 움츠러들었어. 부모님은 그런 내 상태를 보시며 매우 걱정하셨고 병원에도 가보자고 하셨어. 병원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나왔고 결국 사람들은 그저 내 스트레스가 심하다고만 했어. 하지만 나는 그게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걸 확신했어.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그 소리가 머릿속을 스쳐가듯 들리곤 해. 마치 나를 계속 따라다니며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야. 어쩌면 그 소리는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나만이 경험할 수 있는 무언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후에도 나는 자취를 다시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돼. 집안이 고요할 때면 그 소리가 언제 다시 들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곤 해. 언제쯤 이 불안이 사라질지 나도 잘 모르겠어. 세 번째 이야기, 장례식. 친구의 장례식을 다녀온 후 막차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버스에 탔을 때는 저 혼자뿐이었죠. 창가에 기대 잠이 들었는데 문득 눈을 떠보니 창문이 아닌 옆 사람의 어깨에 기대서 자고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침은 흘리지 않았지만 부끄러워서 가볍게 목례를 하고 다시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얼마 후 또 잠에서 깼을 때 저는 다시 그 사람에게 기대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피곤했었나 봐요.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여성은 저를 바라보며 씩 웃었죠. 그 웃음이 어찌나 소름이 돋던지. 그 후로는 옆자리의 여성을 계속 의식하며 쏟아져 오는 잠을 억지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여성을 자세히 보니 웃을 때조차 눈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혼자서 무슨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탄 곳에서 집까지는 1시간도 넘게 걸려서 시간이 꽤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잠에 들었어도 5분 정도밖에 자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 다시 제 눈앞이 흐려졌고 저는 의식하지 못한 채 잠에 들었습니다. 어느새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보니 다시 옆자리 여성의 어깨에 기대 잠들어 있었죠. 깜짝 놀라 고개를 들고 옆자리 여성분께 사과하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여성분은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정자세로 잠들어 있는 듯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하며 핸드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와 카톡, 문자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모두 한 사람에게서 온 것이었고 그 사람은 바로 죽은 친구였습니다. 핸드폰이 진동이나 무음 상태가 아니었는데 제가 그동안 어떻게 눈치를 못 챘는지 의아했죠.
그리고 문득 누군가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핸드폰에서 카톡 하는 알림음이 울렸고 저는 밀린 메시지들을 확인했습니다. 일어나. 모든 메시지가 똑같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다행이다. 빨리 버스 내리는 문 쪽을 봐봐. 친구의 문자 내용대로 문을 보니 그곳엔 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죽은 친구가요. 나랑 같이 내리자. 내가 어떻게 여기 있어? 제발 같이 내려줘 부탁이야. 친구는 살아있을 때 저와 그다지 친하지 않았고 안부만 간혹 묻던 사이였지만 지금 제 눈앞에 나타나 같은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죠. 저는 옆 사람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히 일어나 버스에서 내리려 했습니다. 그때 옆자리 여성분이 제 옷을 손으로 잡아당겼습니다. 깜짝 놀라 손을 뿌리쳤고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입을 조금 벌리고 목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지마. 여성의 그 말이 무섭게 느껴졌고 죽은 친구가 눈앞에 있는 것보다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국 친구와 함께 버스에서 내렸고 친구에게 무슨 일인지 묻기 위해 돌아보았지만 친구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버스는 떠났고 저는 집까지 걸어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빨래를 하려고 옷을 벗었을 때 충격적인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옷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던 겁니다. 제가 버스에서 내리려 할 때 옆자리 여자가 잡았던 바로 그 부분에서요. 그때서야 뭔가가 심상치 않다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를 하려던 손을 멈추고 옷에 묻어있는 핏자국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작은 얼룩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무언가의 손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놓지 않으려는 의지가 담긴 듯 붉은 흔적이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갑자기 손끝부터 소름이 돋기 시작했고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여자의 손자국이 왜 제 옷에 남아있는지, 그리고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저도 모르게 뒷목을 만지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 여자의 차가운 손길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소설가의 유서. 엄마는 없었다. 아빠는 나갔다. 동생은 죽었다. 나는 혼자서 살았다. 엄마도 아빠도 동생도 없이 혼자 살아왔다. 원망이라는 건 사실 잘 알지 못했다. 그래서 하지도 못했다. 살면서 왜 사는가? 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받았다. 나였다면 살기 힘들었을 것이다. 도움을 청했을 것이다. 아니면 더 강하게 살아갈 것이다. 참견이 참 많았다. 어릴 적 나는 바다에서 일을 했다. 눈을 떠 있는 시간은 대부분 바다에서 보냈고 고기를 잡았다.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라는 말을 많이 했다. 하지만 내게는 등대가 교회보다 더 유용했다. 내겐 신을 바라볼 자비도 없었다. 신도 아마 나를 볼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교회에 갈 시간에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됐다. 교회에서 얻는 축복보다 돈이 주는 저주가 더 심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났다. 차가운 공기를 세포 하나하나에 주입시키며 잠을 깨운 뒤 나는 다시 배에 올라탔다. 가난은 절대 떼어낼 수 없는 딱지와 같았다. 그 딱지가 얼마나 가려웠던지 차라리 살을 도려내고 싶을 정도였다. 하지만 살을 도려내봤자 더 큰 딱지가 생길 것이 분명했다. 나이가 든 뒤에 꿈이 생겼다. 글을 쓰는 것이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던 좋은 습관은 어느새 사라지고 남들이 눈을 감는 시간에 눈을 뜨고 사람들이 분주해지는 일은 아침에 침대에 굳어서 잠을 잤다. 꿈을 갖는 것은 멋진 일이었지만 값진 것은 아니었다. 작가라는 꿈 때문에 내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딱지인 줄로만 알았던 가난은 사실 암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바람 따라 날아갈 줄 알았지만 내 온몸 깊숙한 곳까지 퍼지고 있었다. 골목길의 낙서들은 내게 위로가 되어주는 성서였고 책은 신이 주신 포도주와 같았다. 하나님이 포도주를 건넬 때 나는 술을 마시지 못한다고 거절했을 것이다. 소설을 읽을수록 내 삶은 더욱 초라해졌다. 시작부터 다른 주인공들, 히로인, 히어로 그럴수록 대비되는 현실. 책 속에 빠져도 책을 덮으면 현실로 강제로 돌아와야 했다. 어른이 되었다. 꿈을 버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하지 않으면 나는 죽으니까. 꿈이라는 무기를 들고 살아온 일상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 몸을 사리지 않았다. 현실은 지옥이라고 하지만 내게는 지옥보다는 덜한 전쟁터였다. 나는 돈이라는 방패도
백이라는 갑옷도 꿈이라는 무기도 없이 맨손으로 적들과 싸워야 했다. 쉽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 없었다. 잠자는 시간조차 아까웠다. 아니, 잠자는 시간 동안 벌지 못한 돈이 아까웠다. 노숙을 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지만 어른이 되어 돈을 만지니 편안함을 원했다. 고시원에 살면서 행복했다. 완전한 내 집은 아니었지만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었고 추위도 쉽게 내게 닿지 못했다. 몸이 편해지자 내 안에 새로운 것이 보였다. 욕심이라는 녀석이었다. 더 나은 편리함을, 더한 안정감을 원했고 아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돈이 있었다. 가난은 내게 죄였다. 죄인 중에서도 독방에 갇힌 죄인처럼 나는 혼자였다. 고시원의 기본으로 있는 책상을 보며 버린 꿈이 떠올랐다. 비어있는 책상을 보니 가슴이 속상했다. 현실에서 살자는 마음을 버리고 다시 꿈을 가졌다. 아르바이트와 글쓰기를 반복하며 몇 년이 지났다. 수백 수천만 자의 글을 썼지만 내 글은 벌레만도 못했다. 걸음도 되지 못한 채 그저 쌓이기만 한 글을 차마 지울 수는 없었다. 부모가 제 자식을 버리지 않듯이 내가 내 글을 버리면 글 쓰는 사람이 아닌 것만 같았다. 그래도 완전히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인터넷에 쓴 글들은 반응이 있었다. 많지는 않았지만 누군가가 독방에서 외치는 내 소리를 듣고 대답을 해주었다. 그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스스로 우물 속에 뛰어든 개구리라는 사실을 몰랐다. 나는 그것을 희망이라 불렀다. 가끔은 인터넷에서 반응이 좋은 글을 쓴다. 그럴 때면 자만에 빠진다. 어디에 사는지도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응원할 때면 자신감이 생겼다. 머릿속은 얕은 수심의 생각들로 가득 차 깊이 있는 글을 쓰지 못했다. 인터넷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꼈다. 그리고 나는 그제야 사회에서 낙오되었음을 알았다. 내가 한심하고 모자라다는 사실들은 끝없이 나타났다. 계단을 한 칸 오를 때마다 수명이 줄어드는 듯했다. 글을 쓴다는 것은 글로 표현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다. 슬럼프가 찾아왔다. 한 독자는 내게 당신은 남의 평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그의 속삭임을 가볍게 무시했다. 시련을 겪을수록 어른이 된다지만 나는 너무 나이를 먹어 죽어가는 쪽이었다. 항상 아팠지만 그것을 성장통이라 굳게 믿었다. 그러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다. 세상을 향해 외쳐도 세상은 침묵으로 나를 벌할 뿐이었다. 꿈이라는 마약에 너무 빠져 헤어나올 수 없었다. 어느새 사회의 기생충 같은 존재가 되어 자꾸만 살을 파먹듯 나는 해충이 되었다. 항상 바라왔던 소설가라는 직업은 어느새 사라져 없었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줄 알았지만 원고가 퇴짜를 맞고 지옥으로 떨어졌다. 베스트셀러들을 찾아 트렌드를 보았다. 모두들 말했다. 그래도 괜찮아. 그게 인생이니까. 그 말이 나에게도 쓸모있는 말일까? 나는 정말 괜찮을까? 가난이 다시 나를 일깨워 주었다. 지금 꿈을 좇을 때가 아니다라고.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계속 생각이 났다. 정말 내게 꿈은 마약일까? 아니면 복권이었을까? 계속 그렇게 고민하다 나이가 들었다. 젊음과 나의 육신은 이제 완전히 너덜너덜해졌다. 다시 꿈을 쫓았다. 어려웠던 시절은 내게 소나기와 같았다. 모두가 장마라 했지만 나는 소나기라 믿었다. 후에도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었다. 덜컥 출판사와 계약을 하게 되었다. 유명한 출판사도 아니었지만 내게는 과분한 행운 같았다. 내 글이 책이 되었다. 컴퓨터 속에만 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너무 기뻤다. 이제 인생이 풀린 것 같았다. 하지만 막상 그라운드에 들어서니 완전 초짜가 되었다. 인터넷의 댓글보다 책의 판매수가 나를 더 아프게 했다. 사람들이 좋아할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사람들이 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희망이었다. 열정으로 젖었던 몸이 식으면서 상황은 악화되었다. 출판사라는 갑옷이 있었다. 그것이 강철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나무였다. 빈번한 실패와 좌절이라는 불길이 갑옷에 닿자 온몸에 번져나갔다. 그제야 그것이 내게 속삭였다. 내가 항상 원했던 꿈이라는 것은 복권도 마약도 아닌 그저 땅에 박힌 칼이다. 그 칼을 핥을수록 칼날에 피가 묻었다. 나는 그 피를 보고 허기를 달래기 위해 다시 칼을 핥았다. 계속 칼을 핥다 보니 어느새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난날의 허망한 헛짓거리들이 믿기지 않았다.
평생 신을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죽고 나니 신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기분이었다. 허탈하고 허망하며 화가 났다. 억울하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것이 내가 자초한 일임을 잘 알고 있었다. 불 속에 뛰어든 불나방의 마음이 이랬을까. 나는 생각을 바꾸었다. 이제야 비로소 죽을 명분이 생긴 것 같았다. 그동안 목숨을 부지하며 글을 써왔지만 이제는 내가 쓴 문장 하나하나가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 글이 내 피를 짜내는 그 땅에 박힌 칼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이미 내 피와 살로 이루어진 문장들을 벗어날 수 없었다. 출판사와의 계약은 희망을 주었지만 결국은 나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진정성이 아닌 위로였다. 나는 고통 속에서 살아온 이야기를 썼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외면했다. 대중이 원하는 건 꿈을 쫓다 성공하는 영웅의 이야기였다. 그들이 원했던 건 내 이야기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출판사에서 내 글을 수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도 그 요구에 맞춰볼까 고민했다. 하지만 내 피와 살을 깎아내며 써온 글에 손을 대는 건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을 걸고 쓴 글이었다. 그 글이 내가 고른 길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이 길에서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 고시원에서의 외로움이 밀려왔다.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진 것이 없던 시절 작은 방 안에서 쓴 글들은 희망 그 자체였다. 하지만 현실을 알게 된 후로는 그 글들이 고통이 되었다. 눈앞에 희망이 아닌 멀고도 아득한 이상일 뿐이었다. 더 이상 쓸 글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절망했다. 이제는 쥐어짜내도 나올 글이 없었다. 내 안에는 더 이상 이야기가 남아있지 않았다. 이 모든 고통과 좌절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도 사라졌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말을 남겨야 할지 모르겠다. 마지막 규서를 남긴다는 건 스스로가 더 이상 이곳에 남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다만 내가 써온 글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의 흔적이 남는다면 이 글은 헛된 것이 아닐 것이다. 5번째 이야기, 폐허의 그녀. 그녀는 폐허와도 같은 이 건물에 갇혀 있다고 한다. 살인범은 오늘 오후 6시에 그녀를 죽일 계획이라고 한다. 건물은 4층짜리였고 많은 창문이 마치 학교를 연상시켰다. 나는 그녀를 찾기 위해 목숨이 위험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두 군데는 가슴을 움켜쥐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왜냐하면 그녀는 나의 첫사랑이기 때문이다. 지금 시각은 오후 4시.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흙냄새가 사방에서 진동했다. 아직 밖은 밝은 낮이었지만 건물 안은 10m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운 상태였다. 조금씩 안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바닥에서 무언가 질질 끌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바닥을 내려다보니 거기에는 뭔가가 적혀있는 종이 한 장이 있었다. 흙이 묻어있는 부분을 털고 읽어보았다. 1월 1일 오후 6시 30분. 그는 갑자기 나를 이 건물로 강제로 끌고 왔다. 도망칠 시간 30초를 준다고 했고 휴대폰과 가방을 모두 압수했다. 나는 미친 듯이 도망쳤다. 그녀는 살인마에 의해 이곳에 갇혀 있는 듯했다. 오늘은 1월 5일. 그녀가 갇힌 지 5일째 되는 날이었다. 살인마가 덮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눈앞에 있는 굵은 막대기 하나를 들었다. 이미 그녀는 죽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무척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보이는 곳부터 차례로 찾기 시작했다. 1층을 모두 뒤져보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위층에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2층으로 올라가려는 순간 종이 한 장을 더 발견할 수 있었다. 1월 2일 오후 4시. 나는 그가 모르게 탈출을 시도했다. 그때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그였다. 나는 다시 조심히 위쪽으로 올라갔다. 종이에 적힌 대로라면 그녀는 위층에 있을 게 분명했다. 나는 2층부터 천천히 둘러보기로 했다. 어느 한 교실 구석에서 또다시 종이를 발견했다. 1월 3일 오후 4시 30분. 그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혹시 들킬까봐 캐비닛 안에서 숨을 죽이며 몸을 최대한 제어했다. 다행히 그는 나를 발견하지 못했고 발소리가 멀어졌다. 캐비닛을 열어보았지만 그녀는 없었다. 2층을 모두 확인하고 3층으로 올라가 뒤지기 시작했다. 역시나 어느 실험실 같은 곳에서 또다시 종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1월 4일 오후 5시 20분. 배고프고 춥고 힘들다.
다행히 물은 나와 갈증은 해결했다. 그가 다시 다가오는 듯하여 나는 실험실 창고 안에 숨어 있었다. 그는 실험실 안에 있었지만 다행히 이곳은 뒤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남은 4층, 이곳에 그녀가 없다면 그녀는 이미 탈출에 성공했거나 죽었을 것이다. 가슴이 무척이나 두근댄다. 그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살인마를 만날지도 모른다. 마지막 층이니 조심스레 경계하며 둘러보았다. 이제 마지막 교실만 남았다.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 문을 열자 교실 구석에 앉아있는 그녀가 보였다. 때마침 오후 6시를 알리는 휴대폰 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왜 나에게 이러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계획한 살인 놀이의 막을 내릴 시간이야. 왜 나에게 이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사랑하니까 나만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어. 언젠간 너도 나를 떠날 거잖아. 아니에요.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할게요. 맹세해요. 미안하지만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어. 잘 가라. 안 돼. 나는 손에 들고 있던 굵은 막대기로 그녀를 있는 힘껏 내려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1월 5일 오후 6시. 그가 이곳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숨을 곳도 없었다. 그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이겠다고 했다. 그는 나를 둔기로 내려치기 시작했고 나는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그에 의해 나는 마지막으로 펜을 꺼내어 글을 적었다. 그리고 그를 그녀의 시체 위에 떨어뜨렸다. 다음엔 누구를 첫사랑이라고 할까나.